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은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립니다. 9월 24일 일요일 진행 예정인 미존 패밀리 오프라인 미팅 참가 신청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2년 만에 한국 방문이라서요. 참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친필 사인 도서를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직접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형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오프라인 만남 신청했어요. 가서 실제로 뵈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전남 쪽에서 올라가는데 혹시 비슷한 곳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네요. 혹시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전남에도 미존 구독자분들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이번에 오프라인 만남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남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재영님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영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멀리서 저와의 만남을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면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는 0.62% 올라갔고요. S&P 500도 플러스 0.63%,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84%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시면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4.49% 올라갔고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플러스 4.31%, 아이온큐 플러스 4.09, 오픈도어 플러스 3.5, 울프스피드 플러스 3.18,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3.12, 에디타스 플러스 2.8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50, 플러그 파워 플러스 2.46, 리비안이 2.29%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고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추세도 양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78%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468을 찍고 있고요. 메타가 플러스 1.67, 애플이 플러스 0.88, 구글 플러스 0.84, 넷플릭스 플러스 0.4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2, 테슬라 플러스 0.10, 마지막으로 아마존 혼자 외롭게 0.09%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고소한 만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멤버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존님은 매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신가요? 단순 궁금증으로 여쭤봅니다. 지금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사실 그 매도나 매수를 할 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소한 만두님이 보시기에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사고 있는 주식이 없어서 좀 궁금증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소한 만두님 안녕하세요. 주식 매수는 그때그때 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늘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3년 만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든 탓에 주식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월 동안 주식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CNBC 기사를 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조정이 조만간 찾아올 수도 있다. 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는 차트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월프 리서치의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 롭 긴스버그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들의 고객들한테 보내는 노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키 에어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에어리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탑이라는 것은 이제 피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블이니까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차트 전문가가 볼 때는요, 이러한 차트의 패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주식이나 펀드가 떨어질 때가 됐다. 왜냐면 두 번이나 이제 올라가다가 저항선에 막혀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하락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는 더블 톱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덱스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이 있다. 향후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특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베넥 세미컨덕터 ETF SMH가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죠.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2019년에 지금 바닥을 찍고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정을 찍는 게 2021년 11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최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2022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불길한 부분은요, 이 꼭지가 비슷하죠. 피크가 160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있잖아요. 한 번 올라가다 막히고 두 번 올라가다 막히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저항선에 막혀서 이 실패를 할 때는요,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향후에 굉장히 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전체 비중의 21.7%를 지금 엔비디아가 담당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리밸런싱을 못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까지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TSMC입니다. 1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브로드컴 5.32%, 램리서치가 4.69, ASML이 4.68을 차지하고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인텔,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AMD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70% 가까이 된다. 따라서 SMH ETF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10개 종목이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ETF다. 어느 정도 집중 투자를 하는 ETF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긴스버그 말고도 차트 전문가 중에 같은 패턴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전문가는 로스 MKM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칩 마켓 테크니션,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JC 오하라라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ETF인 SMH가 저항선인 160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MH라는 ETF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140에서 143 사이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지선이 굉장히 타이어드해 보인다. 그 얘기는 지쳐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40에 스탑 로스를 걸어놨다. 손절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140이 뚫리게 되면요, 많은 기관,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도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손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10 정도는 쉽게 내려가면서 130까지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길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TQQQ의 차트를 살펴봐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TQQQ인데요. 지금 QQQ의 주가 차트를 살펴봐도 비슷한 더블톱이 발견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고점을 보시면 2021년 11월이었죠. 그때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10월까지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리고서 반등을 시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추세가 최근 들어서 꺾이고 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반도체 ETF와 마찬가지로 더블탑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차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나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9월 달에 테크주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죠. 1971년 이후에 나스닥의 먼슬리 퍼포먼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요, 매달 평균적으로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이 어땠는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닥은 대부분의 먼스에서, 대부분의 달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1월 달은 2.6%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월 달도 평균적으로 1.5% 매달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1월 달 굉장히 좋죠. 1.9% 올라갔고요. 12월 달에도 1.5% 올라가는 건강한 상승 추세를
평균적으로 보여줘 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달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9월 달인데요. 9월 달에는 1971년 이후에 나스닥의 역사 통계를 봤을 때 0.9%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 달은 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없는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차트의 모습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줍줍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ETF의 주가 차트 모습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더블톱을 만들어내면서 두 번이나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따라서 다가오는 단기간 동안은요.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CT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 역시도 비슷한 추세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투자기관 CT에서 이야기하기를 AMD, 인텔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 종목들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냐면요. 아날로그 부분 그리고 AI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센터의 시장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다. 따라서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아날로그 부분 그리고 AI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센터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 이렇게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인니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인니라는 애널리스트의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데인니는요.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8,527명 중에 1,116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10개 정도를 추천을 하면 6개 이상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인 수익률은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커버하고 있는 데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요. 아날로그의 약세는 왜 나타나고 있냐면 인벤토리가 커렉션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현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차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반도체 쪽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유럽의 모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커다란 시장 두 개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 데이터 센터의 약세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출을요. 현재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요. 이렇다 할 지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좋긴 한데 문제는 AI 쪽에 모든 지출이 집중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라든지 인텔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기업은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인이라는 전문가가 정리를 해주기를요.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프레셔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주가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펀더멘탈이 약세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다. 왜냐하면 2023년 들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따라서 펀더멘탈은 좋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적어도 10월달 정도까지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가 차트 그리고 이제 9월달의 역사적인 통계랑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24년은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재고의 문제가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2024년은 반도체 종목들이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 기사에서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인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적어도 10월달 정도까지는 반도체 섹터의 추세가 좋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2024년 1분기 정도 돼야 해결이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가 모두 다 인공지능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다 뺏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 먼스터의 글이고요. 8월 25일 진 먼스터가 작성한 기사 제목에 따르면요. 진 먼스터는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제가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놓은 한글 번역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진 먼스터의 의견이고요. 일단 어닝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2분기 연속으로 대박 어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요, 이미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적인 어닝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투자의 초점은요, 과연 향후 몇 년 동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요, 엔비디아 열기가 이제는 사그라들 때가 됐다. 너무나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투자자들 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진먼스터는 약간 다른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요. 엔비디아는 4월 분기, 1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2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요. 그때 이제 월가가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를 50% 넘어가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어닝 결과에서 이렇게 높게 설정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20%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0월달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요. 이미 월가에서 굉장히 높게 올려놓은 예상치를 28%나 더 높게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열기가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이던스는요. TSMC를 비롯한 생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박 실적을 발표했고 또 엄청난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진먼스가 보기에는요. 생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없었다면 가이던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 아니면 20% 정도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진먼스터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 투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매출의 성장률과 그 기간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진먼스터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GPU 독점 공급 업체로서 엔비디아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인 칩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개발 플랫폼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발자는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여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선두 위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학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해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해자를 깨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따라서 다른 반도체 칩을 쓸만한 이유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I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AI 성장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이제 과학계에서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먼 나라 얘기였죠. 정말 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과학적인 그런 이론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과학계에서의 프로젝트 수준에서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 그리고 15,00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테크의 주류가 돼버렸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경쟁이 뛰어들었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 내에 AI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이 짐먼스터의 의견이다.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매 분기마다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는 중요한 분석 하나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를 아주 고맙게도 우리 투자자들과 친절하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투자 기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헤지 펀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뮤추얼 펀드가 있는데 각각 다른 투자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교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바드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을 보시면요. 헤지 펀드는 아무나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인받은 투자자들만 투자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투자 자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다. 아무나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규정, 레귤레이션을 보시면요. 헤지 펀드는 규정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 뮤추얼 펀드는 조금 더 규정이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투자 전략을 보시면요. 헤지 펀드는 과감하고 조금 더 복잡하다. 따라서 리스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뮤추얼 펀드는 반면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보시면요. 헤지 펀드가 조금 더 높다. 뮤추얼 펀드는 수수료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동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의 유동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투자 전략이 약간 다르죠. 자, 그런데 매 분기마다 골드만삭스가 하는 게 뭐냐면요. 헤지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뮤추얼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투자하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공통적으로 좀 배제하고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는 744곳이나 되는 헤지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2.4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 뮤추얼 펀드는 528곳입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무려 2.8조 달러다. 따라서 둘이 합치면요. 지금 5조 달러를 넘어가는 엄청난 자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요.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식이 딱 6개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헤지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플러스 뮤추얼 펀드에서도 오버웨이 따라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넣어놓은 6종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그나입니다. 두 번째는 파이저브고요. 세 번째는 마스터카드, 네 번째는 우버, 다섯 번째 비자, 여섯 번째 워크데이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해가 뭐냐면요. Very important short list. 따라서 헤지 펀드는 공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 더하기 여기에 보시면 뮤추얼 펀드에서도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서 모두 버림을 받은 종목이 21개나 됩니다. 자, 그 리스트를 보시면요. FB가 나오고요. 캐터필라, 코스트코, 쉐브론, 디즈니, 포드, 홈디포, IBM, 인텔 그리고 밑에 J&J, 존슨앤존슨이죠. 맥도날드, 모더나, 펩시코, 파이저도 보이고요. 아래쪽에 안타깝게도 테슬라도 여기 들어가고요. 월마트, 엑손모빌 이런 종목이요. 지금 현재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 양쪽에서 모두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뮤추얼 펀드에서는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헤지 펀드는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종목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번째는 컴캐스트, 세 번째 인투잇, 네 번째 쉬압이고요. 다섯 번째 유나이티드 헬스, 여섯 번째 USB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헤지 펀드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뮤추얼 펀드에서는 그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등장하겠죠. 첫 번째는 애플, 두 번째는 AMD고요. 세 번째는 아마존, 네 번째 브로드컴, 다섯 번째 보잉, 여섯 번째 버크셔 해스웨이, 일곱 번째 알파벳, 여덟 번째 일라이 릴리, 아홉 번째 메타, 열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1종목은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헤지 펀드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뮤추얼 펀드는 꺼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에서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모두 사랑하는 종목이 6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종목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우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버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부분이 있죠. 우버 이츠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우버 이츠에서 보도되기를 AI 챗봇을 도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버는 어떠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우버이츠에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될 예정에 있는 AI 구동되는 챗봇은요. 레코멘데이션,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음식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손쉽게 오더를 할 수 있게끔, 따라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10분, 20분씩 걸릴 때도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몇 분 만에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소개될 도입될 챗봇 같은 경우는요. 우리한테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버짓은 얼마냐? 따라서 얼마까지 쓸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식을 원하냐? 중식을 원하냐? 한식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식을 원한다면 퓨전을 원하냐? 아니면 옛날 전통 방식의 음식을 원하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요. 또 리뷰 점수를 참고할 것이냐? 몇 점 이상 받은 것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양한 우리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이 챗봇이 공개될런지 이 정확한 런칭 시점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버의 CEO인 다라 코스로우샤이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버는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버라는 기업은 AI 챗봇을 이미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소비자들과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버들, 아니면 이제 음식 배달을 해주는 그런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기능이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우리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라든지 커리어를 발견해서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버 앱에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버도요. 지금 점점 더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작년에 저는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운영하는 3개월짜리 온라인 코스를 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의 주제는 밸류 인베스팅, 가치 투자였고요. 자, 이 코스를 3개월 동안 제가 수료하고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우리가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요. 성장 주식 중에 만약에 경제적 해자가 없다면 그런 성장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쟁 기업이 입성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요.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아마존의 가격 결정권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마존이요, 이번에 배송의 미니멈 금액을 올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존이 시작했다. 다시 한번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리 쇼핑 미니멈,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을 쇼핑을 해야 이제 배송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을 $35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송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논 프라임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이름이 프라임 멤버잖아요. 이 프라임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회원의 경우 $35 이상의 쇼핑을 해야만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아마존닷컴의 그 노티스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공지가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요, 원래 이제 미니멈 금액이 $2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25 이상만 쇼핑을 하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3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반면 이제 프라임 서브스크라이버, 따라서 프라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1년의 멤버십 피가 $139인데 이렇게 $139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아마존의 경영진이 보여줬던 비용 절감의 노력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최근에 굉장히 광범위한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행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 들어서 무려 27,000개나 일자리를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본사 쪽에는 아예 그냥 고용을 증지시켜버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건 실험적인 그런 프로젝트는요, 아예 중지시키거나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닝 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요즘에 경영진에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무료 배송의 제한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면서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효과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프라임 멤버십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할 만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요, 최소한 이제 이틀 안에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빠르면요, 당일 배송, 그리고 1일 내에 배송되는 것도 50%가 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021년에 아마존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미 프라임 멤버들의 숫자는 2억 명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2억 5천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어닝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은 9.9 빌리언에 이른다. 굉장히 많은 매출을 여기서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멤버십이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다는 거죠.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한 번 들어온 사용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버진 갤럭틱의 세 번째 상업용 우주 여행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버진 갤럭틱 홀딩즈가 월요일날 발표를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갤럭틱 지로3 플라이트 세 번째 상업용 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월 8일날 윈도우가 오픈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9월 8일날 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윈도우를 연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9월 8일이 예정이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까워오게 되면요, 기상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는 9월달 미션은요, 이 기업의 버진 갤럭틱의 네 번째 스페이스 플라이트이다. 따라서 4달 만에 4번의 우주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매달 한 번씩 우주선을 보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된다.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갤럭틱 지로3에 탑승하게 될 승객 중에 한 명은 2005년에 이제 티켓을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우주여행을 정말로 하게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버진 갤럭틱이 지금 매달 상업용 우주여행을 좀 실현하려는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향후 6분기 동안 6개의 분기 동안 마이너스 어닝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매출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이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